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39화 기회한해가 되겠습니다. 비단기 돌아올 회 한수한 은혜해입니다. 이 사자를 번역하면 기리개가 한나라 해제를 돌아오게 했다 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본처인 여호의 아들 이 유영을 태자로 삼았으나 유영이 워낙 유약하여 훗날 요시들에게 휘둘릴 것을 우려하여 똑똑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후처 척부인의 소생 조왕 여의로 바꿀 결심을 합니다. 이에 다급해진 여후는 장량의 계책에 따라 기리개, 동홍공, 하황공, 농리선생 등 이른바 상산사호를 불러들여 유영과 어울리게 합니다. 이들 상상사호는 진왕조 때 분서 경유를 피해 상산에 숨은 학자들이며 유방이 초와 다툴 때 자신을 보좌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나타나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상산사호는 나이가 8이 넘은 연륜이 깊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 머리와 눈썹이 휘어서 힐 호자를 붙여 상산사호라 불리웠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태자와 교류하는 것을 본 한고조는 유영에 대한 믿음이 생겨 우익이성, 난이동이, 즉 이 깃털의 날개가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 움직이기가 어렵다 하며 태자 자리를 유영에게 다시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 유영이 바로 2대 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자 기회한해는 상산사호의 우두머리인 이 기리개를 언급하며 상산사호가 한해제 즉 이 유영을 태자 자리에 다시 앉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유방이 죽고 나서 유영은 한해제에 즉위하고 태후가 된 여후는 척부인의 아들 조왕 여의를 독살하고 그 어미인 척부인은 잔인한 형벌로 죽여버립니다. 한해제는 척부인의 비참한 만류를 목격하고 실실 앓다가 22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니 척이 한왕실이 피로 얼룩지게 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해제의 초상인데 제대로 된 그림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 황제 연회에서 태자 유영의 척건으로 온 백발로인 4명이 한고조 앞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유방은 자신이 예전에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인물들이 눈앞에 있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4명의 이러한 걸출한 인재가 자신의 아들을 보좌하는 것을 보고 폐태자의 생각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단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인 재료인 실사자와 기특할 기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자는 세사 세가닥을 꼬은 실의 모습에서 나온 자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특할 기는 어른을 뜻하는 이 큰대자와 오를가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를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꽃갱이와 입구자를 그린 것이며 이 꽃갱이는 일을 한다는 의미이고 입구자는 노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일하면서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 일하며 노래하는 것은 허락할 만하다, 당연하다, 옳다, 허락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특할 기의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오를가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큰대자의 사람이 이 어딘가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이 자는 사실 말을 간략하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처음 의미는 말을 타다 였을 것입니다. 각골 시대는 이 승마는 일반적이지 않은 대단한 재능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기특하다, 뛰어나다, 알아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이 등에 타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말의 처음 용도는 타는 게 아니고 짐수레용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길들이는 모습은 이 각골시대 사람들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또한 그 의미가 기이하다, 괴상하다 그런 뜻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말의 입장에서 길들여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얽매이게 되는 것이므로 달리 해석해서 불호하다, 운수가 사납다, 기만하다, 속임수 등의 의미로도 발전되었습니다. 한편 이 말의 등에 올라타는 것은 이 말에 의지하는 것으로도 해석하여 의지할 의로도 불리웁니다. 이렇듯 이자의 의미가 뛰어나다 또는 의지하다 등으로 바뀌게 되면서 원래 의미인 이 말을 타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에서부터는 이 변에다가 이 말맞자를 추가한 여기 기자에다가 말맞자를 추가한 말탈기를 또 새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탈기는 오늘날 그 뜻이 말을 타다, 말을 탄 사람 또는 타는 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단기는 소전에서 등장한 자로서 이 실사자와 이 뛰어나다는 의미의 기의 합자이므로 매우 뛰어난 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주 성능이 우수하고 비싼 비단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단실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비단의 광택 또는 곱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로 확장이 된 것이 이 비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돌아올 회입니다. 이 자는 뭔가 돌돌 말린 것을 나타낸 자양입니다. 혹자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에서 따온 것이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비싼 자양들을 검토하면 얇은 천이나 종이 등을 둥글게 만 모습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번 언급된 이 백불선의 각골자를 보면은 움집안의 이 조수가 회자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소의 재료는 죽간나 종이, 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전에서 이렇게 둥글게만 조수만 단독으로 딴 형태가 베풀다, 선포하다는 의미의 베풀선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자형으로는 세차게 흐를 환이 있습니다. 이 삼수변에 회자가 들어가서 굽이치는 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 단독으로는 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대신 이 물의 소용돌이를 의미하는 자형으로는 이 소용돌이 와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 자는 소전 이후 후대에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삼수변에 이 비뚤어질 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비뚤어질 괴의 형태는 이 말려 들어가는 소용돌이의 모습과 자형이 닮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는 천이나 종이 등이 말린 형태로 멀리 뻗지 못하고 처음 자리로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는 그 의미가 돌아오다, 돌다, 돌이키다 등입니다. 또한 앞으로 뻗지 못하고 피해간다 해서 피하다, 굽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마음이 쭉 뻗지 못하고 굽어져 있다 그런 의미로 간사하다, 어기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회는 처음으로 되돌아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어 몇 번, 몇 회 등 수량 명사로도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한수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자에서 그 한이기도 합니다. 물을 뜻하는 삼수변에 이 진흙건이 들어간 형태처럼 보이나 이 건문을 보면은 이자 어려울 난과 물숫자의 합자입니다. 이 어려울 나는 이 건문을 보면은 여기 누를 황처럼 생긴 자형과
새 주자의 합자처럼 보이지만은 이자는 누를 화항이 아니고 진흙건입니다. 새 주자는 작은 새를 그린 상형 문자라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누를 황과 이 진흙건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 차이가 각골 자형을 보면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건문에서부터는 이 진흙건의 이 자행들이 점차 이 누를 황을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문에서부터는 의미적으로도 이 진흙건과 누를 황은 이 비슷해집니다. 둘 다 어차피 이 땅이 누렇다 또는 진흙이다. 그래서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누를 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를 황은 이미 천자문 첫사자 천지현황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 누를 황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었습니다. 누를 황의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잘 익은 이 보리삭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일전에 이 황공광합의 이 발을광자의 건문자형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대나무 키로 곡식을 까부르는 것에서 이 알갱이는 남기고 죽정이는 털어내는 동작에서 이 광자가 바르다 그런 의미가 나왔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날생자 옆에 이 이삭, 이자가 이 이삭에서 이 알갱이가 빠진 형태가 이자 죽정이를 나타내는 자라 하겠습니다. 누를황은 이 건문으로 와서는 이 보리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색, 즉 이 황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장식과 이 몸에 치장을 한 임금의 형태로 자행이 변화되어 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한편 이 진흙건은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아래 불화자가 있고 여기 목에 이 목줄을 한 사람 그리고 머리 부위에 입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불 위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소리를 내지르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처음 뜻은 괴로워 소리치다, 탄식하다 또는 이 사람을 불사르다 였습니다. 초기 건문에서는 이 각골 자형을 유지했으나 이 불화자가 점차 흑도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형이 임금을 뜻하는 이 누를황과 닿게 되면서 이 땅을 딛고 선 사람의 형태가 된 듯합니다. 그렇지만 진흙건은 누를황과 달리 이, 이 팔이죠. 팔 위에 목에 이렇게 줄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 자형에서는 조금 혼동되어서 팔 아래 있기는 하지만은 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팔 위에 이 목 부위에 이렇게 둥근 뭔가 형태가 있습니다. 이자도 그렇고 이자도 이 팔 위에 이렇게 둥근 형태가 있는 것이 진흙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누를황은 이 두 팔 아래 뭔가 복식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 진흙건은 이 자행에 이 불화자가 없어지고 혹도자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더 이상 그 의미가 불에 태우다, 불에 말리다 그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불에 말리지 못한 젖은 흙이란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문에서부터는 이 불사르다는 그런 뜻이 진흙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불사르다, 불태우다 그런 의미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소전에서는 이 자형에 다시 불화자를 변해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자가 추가된 것이 이 불사를 선자입니다. 원래 있던 이 불화자가 흑토자가 되고 다시 이 불화자가 들어갔으니 참 재밌는 자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형에서 이 괴로워서 이렇게 소리치던 사람을 말하던 그런 의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입을 크게 벌린다는 의미의 이 하품 흠자 또는 말을 하다는 의미의 이 입구자가 추가된 탄식할 탄이 나왔습니다. 이 둘은 동자이며 탄식하다, 한탄하다, 신음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사람에서 기원한 자형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울 나는 이 건문을 보면은 여기 진흙근과 셋주자의 합자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진흙근은 이 아래가 흑도자가 아니고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워 소리치다는 그런 의미와 이 새를 뜻하는 셋주자의 합자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어려울 나는 원래는 어떤 새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자형이라고 그럽니다. 즉, 이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내는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합한 새가 딱 하나 떠오르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직박구리가 되겠습니다. 이 직박구리는 동북아시아에서는 흔한 특새이며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자 역시 소전에서는 이 이자가 진흙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는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은 이 진흙 위에 서 있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새를 잡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를 잡기 어렵다는 해석에서 오늘날에는 이 새라는 그런 뜻은 사라지고 어려울 난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은 새를 손으로 잡기 어렵다는 식으로 손을 뜻하는 이 또자를 넣어서 이 어려울 난의 간자체를 만든 것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새를 잡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 자형을 해석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다르게는 이자가 이 누를 황이 벼의 이삭에서 나왔으므로 이 부분을 누를 황으로 보아 새가 이삭을 쪼아 먹으니 풍년이 어렵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수하는 이 어려울 난과 삼수변의 합자이므로 이 물에 막혀서 어렵다 또는 물에 의해서 난리가 났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사실 중국 남부를 흐르는 장강의 가장 큰 지류인 한수를 의미하는 자형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겠습니다. 한수는 이 산서성에서 발원해서 상향을 거쳐 후베이성을 관통해서 우한에서 이 거대한 이 장강, 즉 양쯔강과 합류하는 거대 하천입니다. 이 길이가 거의 1577km 정도로서 말이 장강의 이 지류지 우리나라 한강보다 3배 이상 긴 아주 거대한 하천입니다. 유방이 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이 중원을 흐르는 이 한수에서 따와서 오랜 기간 중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자의 한 그리고 중국 한족의 한 등을 지칭하는 자가 바로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수에서 나왔습니다. 이 별도로 이 한은 은하수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이는 이 하늘의 강인 은하수가 한수처럼 북에서 남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장강 합류지인 우안시에서 바라본 아직 이 양쯔강에 합류하기 전 한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은혜해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마음심과 오로지 전의 합자입니다. 마음심은 심장을 그린 상형문자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로지 저는 이 손뭉치에서 실을 뽑는 이 회전체인 이 방출을 그린 상형문자가 되겠습니다. 각걸문에서는 간단하게 이 세 개의 날실과 실이 감긴 방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형은 겉문에서부터 아래 이런 둥근
물체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는 이 방추의 회전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추차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은 이 마의 이 트랙에서 이 실을 뽑는 신석기 시대 방추를 재현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방추차는 여기 사진에서처럼 여기 위에 요 감는 실 여기 위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실뭉치 여기 아래에 위치합니다. 무거운 돌을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이 중심축에 끼우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가락바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로지 저는 처음 뜻은 아마도 실을 뽑다, 방추를 돌리다 였을 것이나 오늘날 의미는 이 실을 뽑는 데 전념하다, 오로지, 홀로, 단독, 마음과 힘을 한 곳에 쓰다, 한 곳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실을 뽑는 일이 집중을 요하는 장시간의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르지 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게 옥수수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 옥수수를 많이 닮긴 닮았습니다. 파인애플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옥수수는 15세기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를 정벌하기 전까지 구대륙에는 없었던 작물입니다. 파인애플 또한 동북아시아 기후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한 어, 작물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해자가 수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벼화자와 결합할 경우에는 이자가 벼이삭 또는 보리삭을 뜻하는 이삭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로지 전이 이 물고기를 낚는 거물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또한 이 거물 또한 수학의 의미가 있어서 이 벼화자와 합쳐질 경우 벼의 이삭을 수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의심되는 것은 이삭수가 이 벼화자와 은혜해의 합자가 아니라 이 오로지 전의 이 형태의 합자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전에서 이 두 자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 사실은 마음심이 아니고 이 마디촌이 되어서 이 손으로 이 거물질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 벼와자와 합쳐져서 이삭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 실을 이렇게 잡는 일은 여러 가닥의 이 날실에서 하나의 실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이 흩어진 실들을 모으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추를 돌리는 이렇게 손을 추가해서 능동적으로 뭔가 모은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 것이 이 손숫자가 들어간 이 모일 단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각골자부터 있었던 오랜 자행이기도 하고 소전을 오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 방추를 돌린다 해서 이 규칙을 이란 의미가 있는 이 마디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자는 방추가 회전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자 역시 이 오로지 전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모일단이 이 오로지 전의 의미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자가 이 모일단으로도 쓰이게 되지만은 오로지 전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원래 이 오로지 전은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일단은 이렇게 돌리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므로 바퀴를 뜻하는 이 수레거와 합쳐져서 이 바퀴를 돌리다 그런 의미로 이 구를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은혜해는 이 각골자나 이렇게 건문을 보면은 오로지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방추만 이렇게 그려진 형태였습니다. 즉, 이 자 하나로
은혜라는 의미와 오로지라는 의미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건문에서는 이 아래 마음심이 추가되어 은혜라는 뜻이 따로 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길삼을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뜻하며 특히 어머니의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방출을 돌리는 일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나이든 여인네들의 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묵묵히 길쌈에 전념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낌없이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감사의 느낌을 이 자형에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뜻은 은혜, 사랑, 은혜를 베풀다, 인자하다, 유순하다, 슬기롭다, 아름답다 등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기회한해 즉 이 기리개를 필두로 한 상산사호가 한해자가 될 유용의 태자지위를 다시 찾게 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상산사호를 그린 것입니다. 보통 은둔고사를 이야기할 때 상산사호가 곧잘 거론되며 이들을 주제로 한 이런 그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리개의 묘지석입니다. 한현호 기리개 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리개 이 묘는 흔안성 동남쪽 기리촌 남쪽 평지에 있습니다. 진짜 묘는 아니고 가짜 묘입니다. 이 기리개가 분소경유를 피해서 기리촌으로 이렇게 피해 내려왔지만은 진나라 병사들이 그곳까지 자신을 잡으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잡혀가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것처럼 가장하려고 이렇게 가짜 무덤을 만들어 병사들을 속였습니다. 이 기리개묘는 현재 원토촉만 남아있는데 이 비석의 해서체가 단아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아서 중국에서는 1983년 보호문화재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